어머님, 남의 집 물건 함부로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있으면 병원 가세요. 탈수 끝난 빨래 더미 속에서 두 치수는 커 보이는 남성용 드레스 셔츠가 손끝에 걸렸다. 유나 집엔 존재할 수 없는 크기였고 섬유 사이엔 낯선 향수 잔향이 진하게 배어 있었다. 정희는 말없이 태그를 확인하고 주머니에서 떨어진 젖은 영수증을 집어들었다. 평일 오후 3시 유나가 교실에 있어야 할 시간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사위 도연이 들어왔고 셔츠를 보는 찰나 그의 얼굴이 딱 한 번 굳었다. 아주 짧았지만 숨길 수 없는 반응이었다. 세탁소 실수겠죠. 도연은 너무 빠르게 웃었고 정희가 영수증을 보려는 순간 그의 손이 먼저 뻗어왔다. 말없는 신랑이 같은 정적이 집안을 눌렀다. 그리고 도연은 낮게 말했다.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은 헛것도 보잖아요.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에 남은 셔츠의 감촉이 계속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갈빗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딸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욕실 앞 세탁기 문을 열었습니다. 탈수가 끝난 세탁물을 꺼내려는 단순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젖은 옷가지들이 뭉텅이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묵직하고 넓고 어딘가 이질적인 천이 손바닥에 걸렸습니다. 셔츠였습니다. 흰색 드레스 셔츠, 남성용이었습니다. 소매를 펼쳐보니 팔 길이가 길었고 어깨 너비도 딸의 남편인 도연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남편도 살아있을 때 180cm에 가까운 체형이었는데 이 셔츠는 그것보다도 더 컸습니다. 목둘레 쪽에 숫자가 찍힌 세탁 태그를 확인하니 사이즈는 110이었습니다. 도연의 셔츠라고 보기엔 분명히 달랐습니다. 정희는 셔츠를 코끝으로 가져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향수 냄새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남성용 향수의 잔향이 섬유 사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 가면 맡을 수 있는 인공적인 섬유유연제 향도 섞여 있었습니다. 집에서 쓰는 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유나는 무향이나 약한 향의 세제만 썼습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예민하게 고르는 것을 정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화감이 손끝에서 명치로 내려왔습니다. 셔츠 안쪽 목 부분에 실로 새긴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JH. 작고 단정한 자수였지만 선명했습니다. 정희는 그 두 글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물한 셔츠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성복에도 이니셜을 넣어주는 곳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이름은 김도연이었습니다. JH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셔츠 주머니에서 무언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영수증이었습니다. 발렛 주차 영수증. 종이가 젖어 잉크가 번졌지만 날짜와 시간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집어들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한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평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3시였습니다. 유나가 수업 중인 시간이었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유나는 평일 낮에는 교실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이 영수증 속 차는 어딘가의 주차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차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량 번호 일부가 번진 잉크에 가려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셨으면 쉬시지요. 현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퇴근하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반사적으로 영수증을 쥔 손을 세탁물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풀며 욕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에 들린 셔츠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는 시간. 하지만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50년 넘게 사람 얼굴을 보며 살아온 눈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상대하고 진심과 거짓을 구분해야 했던 눈이었습니다. 이 셔츠는 누구 거니? 정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도연은 잠깐 시선을 피하더니 곧 웃음을 복구했습니다. 업무용 미소였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웃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요? 자연스러운 말투였지만 대답이 너무 빨랐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영수증을 바닥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손이 먼저 뻗어왔습니다. 정희의 손이 영수증을 더 꼭 쥐었습니다. 짧은 실랑이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고 극적인 몸짓도 없었지만 그 2, 3초의 시간이 정희의 가슴을 두꺼운 돌로 눌러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손을 뺐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침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정희는 셔츠와 영수증을 세탁 바구니 구석에 접어넣고 딸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서 도연이 욕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방 안으로 들어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영수증을 먼저 집으려 했을까? 방 안에 유나는 이불을 턱까지 당겨 덮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감기약을 먹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잠든 얼굴이 유난히 지쳐 보였습니다. 정희는 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어제보다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실로 나온 정희는 부엌 한쪽에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쌀을 씻으면서 눈은 자꾸 거실 쪽을 향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 뜯기지 않은 택배 박스가 4~5개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 유나는 택배를 받으면 그날 바로 뜯는 아이였습니다. 정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요즘 그럴 기운이 없었던 것입니다.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이 어딘가 팽팽했습니다. 죽이 끓기 시작할 무렵 도연이 거실을 지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은 기억이 가끔 그렇잖아요. 헛것을 보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의심하지 마세요. 정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국자로 죽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그 말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어딘가에 작은 못 하나가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헛것? 기억? 어르신. 정희는 나지막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탁 바구니 구석에 접혀 있는 그 셔츠와 손에 꼭 쥐었던 영수증의 감촉은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느낀 것이었습니다. 63년 인생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는 조용했습니다. 유나는 열이 내린 덕에 처음으로 식탁에 나와 앉았습니다. 정희가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과 흰쌀밥, 계란말이가 작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평범한 아침 상차림이었지만 정희는 이런 밥상 하나에도 정성을 담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20년 넘게 해오면서 손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도연은 넥타이를 매면서 식탁 앞에 섰습니다. 유나가 어서 앉아요라고 말했고 도연은 자리에 앉으며 국그릇을 당겼습니다. 정희가 많이 드세요라고 건네자 도연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눈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에 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요즘 마트 가면 계란 한 판에 얼마씩 하는지 알아요? 6,000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우리 가게 반찬값도 올려야 하나 고민이에요. 혼자 먹는 식탁이 어색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러게 엄마하고 가볍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세대 방식이죠. 요즘은 물가 오르면 원가 분석부터 하고 마진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말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조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명하듯, 가르치듯, 그리고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말하는 어른이 아이에게 하는 말투. 정희는 수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유나는 계란말이를 작게 잘라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을 읽었습니다. 반박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딸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다가 정희는 조용히 시선을 그릇으로 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도연이 출근한 뒤였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거울 너머로 유나를 살폈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알림 소리가 날 때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깐씩 굳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닫은 뒤 다시 소파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 동작이 3번 반복됐습니다. 유나야, 손 좀 봐봐. 정희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엄마? 어디 다쳤어? 손목이 왜 그래? 유나의 왼쪽 손목 안쪽에 연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모양처럼 퍼진 자국이었습니다. 세게 잡혔거나 오래 눌렸거나. 정희는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면 유나가 더 다칠 것이 느껴졌습니다. 문에 부딪혔어. 팔꿈치로 밀다가. 유나가 소매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으려 한 웃음이었지만 눈 아래에 피로가 고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나의 손목 위치가 잠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문에 팔꿈치로 부딪혔다면 저 위치에 저런 모양으로 멍이 들지는 않습니다. 반찬 가게 하면서 좁은 주방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부딪히면 어떻게 멍이 드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정희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챙기려고 안을 살피는데 냉장고 문 안쪽 포켓에 영수증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카드 매출 전표였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이름이 찍혀 있었고 금액은 2인분 디저트 세트 가격이었습니다. 날짜는 지난달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영수증을 뽑지 않고 자리에 다시 꽂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는 기억해 두었습니다. 저녁에 유나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달 목요일 선생님들이랑 저녁 먹었다고 했지? 유나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학년 모임 있었어. 왜? 아니, 그냥 밥은 잘 먹었나 싶어서.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년 모임 장소가 호텔 레스토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인분 디저트 세트였습니다. 단체 모임에서 2인분을 따로 결제하지는 않습니다. 유나의 남편이 결제한 것인지 아니면 유나가 결제한 것인지 카드 명의는 영수증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영수증이 냉장고 문 안에 꽂혀 있던 이유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수증을 그런 곳에 두지 않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정희는 거실불을 끄고 안방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재 쪽 문 아래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아직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복도를 지나는 순간 문 너머에서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내가 처리할게. 오늘은 어렵고 내일 연락해. 전화를 끊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얹었는데 손이 생각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처리, 내일, 연락.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업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밤에 전화 한 통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의 온도가 이상했습니다. 가족에게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쓰던 말투와도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빠르고 긴장이 배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베개를 당겨 누우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의 셔츠, 영수증, 손목의 멍, 냉장고 속 전표, 그리고 지금의 통화 소리. 하나씩은 설명이 됩니다. 세탁소 실수일 수도 있고, 문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 모임일 수도 있고, 업무 전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한 방향으로 모이는 것 같을까? 정희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생각했습니다. 내가 헛짚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의심이 많아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도연의 말처럼 기억이 흐려지는 나이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틀리게 읽은 적이 손에 꼽혔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돈 떼어 먹으려는 사람도, 계산 틀리게 알려주는 사람도, 웃으면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도 눈치챘습니다. 그 눈이 지금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 셔츠,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딸 인생을 함부로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엄마가 잘못 본 것이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틀리더라도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틀리고 나서 안도하면 그만이었습니다. 만약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눈 감는 것은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희는 그 생각을 가슴 안에 접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몸이 조금 나아졌다며 학교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말렸지만 유나는 오늘 수업 빠지면 애들한테 미안해라고 하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찍 나가고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에 정희 혼자 남았습니다. 정희는 잠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희는 욕실 앞으로 걸어가 세탁 바구니를 열었습니다. 어제 접어두었던 그 흰 셔츠가 아직 안쪽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셔츠를 꺼내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버스를 2정거장 타고 내렸습니다. 이 동네에 온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큰 길가에 세탁소 하나가 있는 것은 첫날에 이미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간판, 유리문 안쪽에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있는 모습이 정희가 알던 세탁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다림질하는 열기와 세제 냄새가 한꺼번에 코를 찔렀습니다. 카운터 안쪽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많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보는 순간 같은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이 셔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정희가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세탁소 주인인 미선은 비닐을 열어 셔츠를 꺼내 펼쳤습니다. 손이 능숙했습니다.
소매를 당겨보고 어깨 선을 눈으로 재고 목둘레 쪽으로 손가락을 넣어 치수를 가늠했습니다. 이거 110이에요. 목둘레 43은 되겠네요. 팔 길이도 길고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틀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집에 남자 어른이 큰 편이에요? 아니요. 사위가 있는데 174 정도예요. 미선이 셔츠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174짜리 남자 옷이 아니에요. 이 사이즈 입으려면 최소 180 중반은 넘어야 해요. 어깨도 넓고 팔도 길거든요. 정희는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 입으로 듣자 심장이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아는 것과 확인받는 것은 달랐습니다. 미선이 목 안쪽 자수를 발견했습니다. JH 이니셜이네요. 요즘 선물용으로 이런 거 많이 해요. 꼭 사람 이름이 아니어도 브랜드 약자 넣기도 하고 단정하게 넣었네요. 꼭 사람 이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붙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 말이 위안이 아니라 가능성 하나를 더 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선이 셔츠를 뒤집었습니다. 안감 쪽을 살피더니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습니다. 이거 세탁 태그예요. 접수 스티커, 작은 흰 스티커였습니다. 세탁소마다 고객 옷에 붙이는 접수 번호 스티커. 그런데 그 옆에 손글씨로 이름 2글자와 휴대폰 뒷자리 4자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티커가 셔츠 안감에 붙은 채 세탁기를 돌아도 떨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번호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혹시 이거 사진 찍어도 될까요? 미선이 셔츠를 건네주었습니다. 정희는 떨지 않으려고 의식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찍고 나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빨리 전화해보고 싶다는 충동이 목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눌렀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일이 엉킨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미선이 셔츠를 카운터 위에 다시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셔츠, 이 집 남자 거 아닌 거 맞죠?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선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세탁소를 한 사람답게 설명 없이도 상황을 읽는 눈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인사를 하고 세탁소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셔츠는 이 집 남자 것이 아닙니다. 세탁 태그에 다른 사람 이름과 번호가 남아 있습니다. 영수증의 날짜와 시간은 유나가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의 2인분 영수증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하나씩은 해명이 됩니다. 그런데 전부를 같이 놓으면 해명이 안 됩니다. 집에 돌아오니 도연의 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속으로 숨을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도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정희를 봤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했어요. 그 셔츠는 왜 들고 가셨어요? 정희는 멈췄습니다. 도연이 가방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가 가방 안에서 조금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자연스럽게 몸쪽으로 당겼습니다. 세탁이 잘못된 것 같아서 확인하러요. 도연은 잠깐 입술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 굳이. 끝을 흐렸습니다. 말이 끝나지 않은 자리에 한숨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마트폰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가방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장모가 세탁소에 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걸 자꾸 신경 쓰는 나이든 장모처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직접 화내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피곤한 듯 흘려버리는 것. 그 방식이 더 무서웠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열었습니다. 세탁 태그, 이름 2글자와 번호 4자리.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껐습니다. 딸이 돌아올 때까지는 기다리자. 하지만 기다리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번호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선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탁소라는 명분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자리를 잡자 비로소 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빛이 유리에 비끼고 있었습니다. 딸의 집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그 낯설미 셔츠에서 온 것인지, 사위에게서 온 것인지, 아니면 애써 웃는 딸에게서 온 것인지, 정희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내가 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고 정희는 딸이 출근한 뒤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청소를 하고 저녁 반찬을 미리 만들고 빨래를 개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일을 하면서도 머리는 다른 곳을 돌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의 날짜, 세탁 태그의 번호, 미선의 말. 그것들이 그물처럼 서로 엮여 있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정희는 반찬을 담은 통을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유나가 다니는 학교 근처였습니다. 딸이 아플 때 못 챙겨준 반찬을 가져다 주겠다는 핑계였는데 사실 그 핑계가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반찬은 정말 챙겼습니다. 다만 조금 일찍 도착했을 뿐이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 작은 분식집에 앉아 오뎅국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학교 쪽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국물을 홀짝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쉬는 시간인지 교복 입은 아이들이 운동장 쪽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테이블을 닦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찾아오셨어요? 어느 반 선생님이세요? 이유나 선생님요. 혹시 아세요? 아, 유나 선생님. 여기 자주 오시던 분이죠. 착하신 분인데 요즘은 잘 못 봤네요. 정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난달에 바쁘셨나 봐요. 야근도 많이 하셨다던데. 야근이요? 글쎄요. 저는 저녁엔 일찍 닫아서 잘 모르겠는데 학교 동료 선생님들은 저쪽 순대국밥집에서 자주 드시거든요. 거기 물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정희는 고맙다고 하고 반찬통을 들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 유나에게 반찬을 전하고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는 반겨주었지만 어딘가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교무실 복도에서 마주친 옆반 선생님이 유나에게 인사를 건네며 정희를 봤습니다. 어머니세요? 유나 선생님 많이 닮으셨다. 네, 그렇죠. 지난달에 바쁘셨죠, 우리 딸이. 야근도 하고. 선생님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달이요? 저희가 학년 회의는 있었는데 야근까지는 없었어요. 그날은 다들 일찍 끝났는데. 정희는 아 하고 짧게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딴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는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정희는 그 옆 얼굴을 슬쩍 살폈습니다. 귓불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버스 안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수증의 날짜, 목요일 저녁. 2인분 디저트. 야근은 없었습니다. 학년 회의는 일찍 끝났습니다. 그 시간에 유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아니면 도연이 있었을까?
아니면 둘 다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카드를 썼을까? 어느 것도 확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도연이 반찬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카드 정리 좀 새로 했어. 유나 카드는 내가 한도 조정했으니까 별도로 쓸 일 있으면 말해. 유나가 밥을 먹다가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정희는 그 장면을 반찬을 건네는 척하며 봤습니다. 유나가 남편에게 카드 얘기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부 사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도 조정이라는 말을 그냥 넘기는 표정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요즘 카드 쓸 일이 있었어? 정희가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잠깐 정희 쪽으로 왔습니다. 별로요. 왜요, 엄마? 아니, 그냥.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더라고. 카드 문자 꼭 확인해야 한다고. 어머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해요. 도연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무라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끝내는 말투였습니다.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 쪽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유나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손가락이 유리컵을 잡을 때 힘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던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쪽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류를 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집 관리하시는 분이세요? 네. 별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요. 요즘 택배가 많이 와서요. 직원이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낮에 가끔 오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요. 모자 눌러쓰고 오시는 분. 배달은 아닌 것 같던데 잘은 모르겠고요. 언제쯤요? 점심 넘어서요. 한두 번이 아니긴 했어요. 저도 그냥 지나치다 본 거라서요. 직원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낮에 오는 사람, 모자 쓴 남자, 한두 번이 아니다. 정희는 방 안에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세탁 태그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름 2글자와 번호 4자리. 정희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전화해볼까? 그러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직접 전화하는 것은 너무 성급했습니다. 상대가 놀라서 끊어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미선에게 부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세탁소 손님 확인차 전화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희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오다가 서재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를 낮춰 지나가지 않고 그냥 멈췄습니다.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처럼 지나치던 발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서재 안에서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 그 다음은 테이프를 뜯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는데 귀가 저절로 모였습니다. 서재 문 아래 불빛이 꺼졌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부엌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물을 컵에 따르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만들었습니다. 도연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요. 도연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컵을 들고 천천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이 지나가면서 옆구리에 서류 봉투를 끼고 있었습니다. 봉투 한쪽 끝에 테이프가 붙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뜯겼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었습니다. 정희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봉투에 붙은 테이프, 찢어지는 소리, 다시 붙이는 소리, 읽다가 다시 봉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가 자기 서류를 뜯었다가 다시 붙입니까? 남이 보내온 것이거나 아니면 남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것이거나. 정희는 컵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은 미선에게 전화해달라고 해야겠다. 그 생각이 어둠 속에서 선명해졌습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다릴수록 봉투는 사라지고 영수증은 버려지고 셔츠는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각들이 한 방향으로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정희가 바라는 쪽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유나가 출근하고 도연도 나간 뒤였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를 개수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미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가고 미선이 받았습니다. 나야. 어제 그 셔츠 세탁 태그 있잖아. 번호 하나 확인해 줄 수 있어? 수화기 너머 미선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낮게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야 일이? 아직 몰라. 그냥 확인만 하고 싶어. 미선이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끼리 주고받는 한숨이었습니다. 걱정이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번호 불러봐. 정희는 사진을 열어 번호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미선이 받아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탁소 손님 확인차 전화해 볼게. 오늘 오후에 결과 알려줄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평소보다 조금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미선이 전화를 해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받지 않을 수도 있었고 이름만 확인하고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정희는 거실 쪽으로 나오며 창밖을 봤습니다. 오전 볕이 유리창에 비끼고 있었습니다. 딸 집에 온 지 열흘이 다 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간병이었고 그 다음 며칠은 살림이었고 이제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일인지 정희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딸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지만 딸에게 먼저 말했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그것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나서, 확실해지고 나서, 그때 말하자. 정희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정희가 방에서 낮잠을 자려다 잠이 오지 않아 누워 있는데 현관 인터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도 쓰고 있었습니다. 택배기사 같은 복장은 아니었습니다. 손에 든 것도 택배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인터폰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잠시 기다리다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희는 화면 속 남자를 가만히 봤습니다. 모자챙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 알 수 없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어깨가 넓었습니다. 그 체형이 머릿속에 저장해 두었던 셔츠의 사이즈와 겹쳤습니다. 남자는 3번째 버튼을 누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걷는 뒷모습이 화면 가장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놀란 것인지 확인이 된 것인지 둘 다였습니다. 관리 직원이 말한 낮에 오는 남자가 바로 이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고 서류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 배달부도 아니고 지인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을 때
미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했어. 받았어? 응. 남자야. 내가 세탁소라고 하니까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라. 그러더니 거기 맡긴 거 맞다고 하면서 찾으러 가겠다고 했어. 정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름은요? 그건 말 안 하더라. 가져가겠다고만 하고 끊었어. 목소리는 30대에서 40대 사이. 말투는 조심스러웠어. 딱 들었을 때 당황은 했는데 바로 수습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목소리. 미선이 잠깐 뜸을 들였다가 덧붙였습니다. 정희야, 이거 그냥 세탁소 실수가 아닌 것 같지?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실존했습니다. 셔츠는 세탁소에서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 집에 찾아왔고 서류 봉투를 들고 왔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름을 말하지 않을까? 이름을 말했을 때 누군가가 알아들을까봐. 정희는 그 생각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다가 우편함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국을 젓다가 그 동작을 봤습니다. 도연이 우편함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일반 우편이 아니었습니다. 노란 안내 용지였습니다. 등기 부재중 안내문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정희는 그 표정을 정확히 봤습니다. 도연은 안내문을 접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부엌 쪽을 봤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어머님? 그냥 집에 있었어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없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는 뒤돌아 국을 다시 저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등기 안내문, 재킷 주머니, 유나는 모를 것입니다. 등기는 집으로 오는 공식 문서입니다. 세금이거나 법원이거나 금융기관이거나 어느 쪽이든 감추려 한다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감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봉투를 뜯고 다시 붙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국 냄비 뚜껑을 덮었습니다. 등기는 숨기는 사람이 제일 먼저 뜯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 보여줄지 버릴지 결정합니다. 반찬 가게 하면서 임대계약서, 세금 고지서, 은행 대출 서류를 손수 챙긴 사람이었습니다.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저녁에 들어왔습니다. 외투를 벗으며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국그릇을 들고 나오며 딸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우편 왔던 거 있어?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못 봤는데. 등기 안내문 같던데. 그래요? 도연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도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등기 왔대요? 도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이 정혜 쪽으로 왔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서류예요. 별거 아니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국그릇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시선이 뒤통수에 남았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가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정희도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지금보다 빠르게.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밥상 앞에서 감사합니다를 했고
현관에서 다녀오겠습니다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희를 향한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칠 때 시선을 먼저 피했고 부엌에서 정희가 움직이면 거실 쪽에서 잠깐 멈추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생각을 숨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유나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부엌에서 물을 따르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요즘 내 이름으로 문자가 오는데 왜 안 보이지? 정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문자? 카드 승인 문자요. 예전엔 바로바로 왔는데 요즘은 가끔 없어요. 폰이 이상한가? 유나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희의 귀에는 그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카드 승인 문자가 안 온다는 것은 알림이 꺼졌거나 아니면 누군가 지우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연이 카드 한도를 조정했다고 했던 말이 겹쳤습니다. 한도만 바꾼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유나가 나가고 도연도 나간 뒤였습니다. 정희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생각을 모았습니다. 곧장 유나 폰을 열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의 허락 없이 폰을 보는 것은 정희가 선을 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나 스스로 이상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달랐습니다. 유나가 직접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지금 정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녁에 유나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정희는 국을 끓이다 말고 태블릿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야, 엄마 폰 설정 좀 봐줘. 문자 알림이 안 온다고. 유나가 소파에 앉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디 봐요? 정희는 자기 폰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알림 설정 들어가서 문자 쪽 눌러봐. 거기 보면 어떤 앱이 알림 꺼져 있는지 나오거든. 유나는 정희 폰을 만지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 엄마 폰은 다 켜져 있는데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근데 나는 요즘 카드 문자가 늦게 와서 혹시 내 폰은 어때? 너도 아까 그런 말 했잖아. 유나가 잠깐 자기 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국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도 귀는 거실에 두었습니다.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왜 이래? 정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가 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금융 알림 항목이 꺼져 있었습니다. 카드사 앱 알림도 꺼져 있었습니다. 두 개가 동시에. 언제 이렇게 됐지? 나는 끈 적 없는데.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스스로 느끼는 중이었습니다. 여기서 정희가 말을 얹으면 유나는 오히려 다칠 것이었습니다. 도연이가 건드렸나? 지난번에 폰 봤다고 했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작고 흐릿한 의심이었지만 처음으로 방향이 생긴 의심이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가 국을 저었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마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넥타이를 하지 않은 단정한 차림이었고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목례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이 집 쪽이세요? 몇 호 사세요? 아, 딸 집에 왔어요. 옆 라인은 아니고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김도연 씨 아세요? 정희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요? 얼마 전에 호텔 라운지에서 봤는데 자리를 잘못 안내받아서 그분 테이블 옆으로 갔거든요.
그때 같이 있는 분이 있으셨는데 혹시 부인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너무 나서는 건가요? 남자가 머뭇거리며 말을 흐렸습니다. 정희는 잠깐 그 사람 얼굴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목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희는 그렇게만 말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셔츠에서 시작된 의심이 이제 여러 방향에서 한꺼번에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세탁 태그의 남자, 인터폰 앞에 왔던 남자, 꺼진 카드 알림, 숨겨진 등기, 그리고 호텔 라운지, 전부 따로따로였습니다. 전부 설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동시에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였습니다. 도연이 수저를 들며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집안일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냐? 슬슬 가게도 신경 쓰셔야 하지 않을까? 유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가게는 괜찮아요? 직원이 있어서 괜찮아. 어머님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오래 계시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집 구조도 낯선데. 도연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들은 익숙한 데 계셔야 편하시거든요. 낯선 환경에 오래 계시면 괜히 헛것도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정희는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반찬을 집었습니다. 헛것?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씨앗이었는데 이제는 뿌리를 내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장모를 나이 든 사람으로, 헷갈리는 사람으로, 가정에 혼란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인지 불편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밥상이 끝나고 정희가 설거지를 마쳤을 때였습니다. 유나가 부엌에 들어와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그 셔츠 있잖아. 엄마가 세탁소 갔던 거. 정희는 행주를 개수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몰랐어요. 근데 도연이가 나중에 말하더라고. 엄마가 세탁소에 갔다 왔다고. 왜 가져갔냐고 물었다고. 유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그 셔츠 뭔가 이상했어요? 정희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묻는 눈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셔츠를 봤어. 집 남자 것이 아닌 셔츠를. 유나의 손이 싱크대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힘을 줬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 엄마. 도연이 화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가 나서 떠는 것인지, 무서워서 떠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떠는 것인지,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유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느낌을 혼자서 오래 눌러왔다는 것을. 정희는 딸의 등을 한번 가볍게 쓸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손이 먼저였습니다. 밤에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유나가 싱크대를 잡던 하얀 손가락이 눈에 밟혔습니다. 도연이 화낸다는 말. 그 말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라면 집안에서 이미 오래된 두려움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제는 확인의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보호해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나 무너뜨리듯 들어가서는 안 됐습니다. 딸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모든 것이 터지면 정희가 아니라 딸이 먼저 부서질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정희는 그렇게 어둠 속에서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유나는 학교가 없는 날이었고 도연도 오전 근무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집 안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팽팽한 것이었습니다. 냄비 뚜껑 틈으로 김이 새어나오듯 무언가가 안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정희가 거실을 지나다 서재 쪽을 보니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서재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가방, 서류 파일, 상자 하나.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 준비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가져가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정희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국자를 내려놓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재의 물건들이 줄어들고 있다면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유나가 방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식탁 위에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마치 반찬을 차리듯이 했습니다. 발렛 주차 영수증,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남은 그것, 세탁 태그 사진을 출력한 종이, 카드 알림이 꺼진 폰 화면을 캡처해둔 사진, 그리고 미선이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을 메모해둔 작은 쪽지. 크고 드라마틱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방향이 보였습니다. 유나가 식탁 쪽을 봤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앉아봐. 정희가 의자를 당겼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눈이 물건들 위를 오갔습니다. 엄마가 틀릴 수도 있어. 이것 중에 설명이 되는 것도 있고, 그냥 엄마가 본 것들이야. 정희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떨지 않으려 했는데 첫 마디를 꺼내는 순간 목 안쪽이 조금 잠겼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영수증은 내가 수업하는 시간에 발렛이 찍힌 거야. 세탁 태그 번호는 미선이 전화해 봤는데 남자가 받았어. 세탁소에 맡긴 거 맞다고 했고 이름은 말 안 했어. 카드 알림은 꺼져 있었고 등기 안내문은 도연이 주머니에 넣었어. 그리고 낮에 이 집에 모자 쓴 남자가 온 적이 있어. 유나는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영수증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셔츠는 110 사이즈였어. 이 집 남자 것이 아니야. 정희가 마지막 말을 내려놓는 순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나오다 식탁 위를 봤습니다. 그의 발이 멈췄습니다. 1초가 지났습니다. 2초가 지났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웃음기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으로 업무용 미소가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장모님이 과장하시는 거예요. 세탁소 실수로 들어온 셔츠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영수증 날짜는요? 그날 저 외근이었어요. 등기 안내문은요? 회사 서류라고 했잖아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여전히 눌려 있었지만 안쪽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압력이 목소리 표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유나, 엄마가 요즘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지 않아? 집안일도 다 바꾸시고 이런 것까지 모아두시고 이건 우리 사생활이잖아.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식탁 위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유나, 도연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봤습니다. 그럼 왜 내 카드 알림을 껐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오래 혼자 눌러온 사람이 처음으로 밖으로 낸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폰 최적화하다가 그렇게 된 거야. 그건 내가 실수한 거고. 두 개가 동시에요? 유나의 눈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지만 눈만큼은 도연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딸 옆에 앉아 그 옆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프고 무거운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등기는요? 왜 숨겼어요? 도연이 노트북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쪽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건 사업 관련 서류야. 내 이름이 들어간 게 있어서 처리하려고 했던 거고. 내 이름이 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엔 도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이마를 짚은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침묵을 읽었습니다. 부정하지 못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변명의 말을 찾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나 등기 직접 확인할게요. 유나, 어디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는 그 사이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눈빛 안에 여러 해가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먼저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나가 있을게.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반박도 아니었고 항복도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다만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내려두었던 노트북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재킷을 집었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복도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이쪽으로 걷는 소리였습니다. 도연이 현관에서 굳었습니다. 복도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연을 보고 멈췄습니다. 도연 씨, 그 서류 어떻게 됐어요? 연락이 없어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지만 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현관 쪽을 봤습니다. 정희도 봤습니다. 도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안쪽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뒤로 반 발짝 물렀습니다.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언제까지 기다려요? 나중에 전화해. 도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 쪽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유나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몸 옆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딸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유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바보였나 봐.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울 준비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채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대답이 필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기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창밖으로 토요일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조용한 그림자가 거실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도연이 나간 뒤 집안은 한동안 그대로였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물 2잔을 따라 하나를 딸 앞에 내려놓고 옆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엄마. 세탁기에서 셔츠 꺼냈을 때 유나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더 전부터 이상했어. 근데 자꾸 내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정희는 그 말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딸이 혼자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의심해 왔는지가 그 한 문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거라고. 그 말을 몇 번이나 되새겼을까? 내가 너무 늦게 왔나? 아니요. 유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서 다행이에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도연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으로 법률 상담 앱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같이 화면을 봤습니다. 명예 도용, 채무, 계좌 지급 정지. 낯선 단어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오전, 유나는 학교에 반차를 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지하철 두 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정희가 같이 갔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번호표를 쥐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두 사람이 함께 꺼내어 정리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영수증, 카드 내역, 알림 화면 캡처, 등기 안내문 사본. 변호사는 서류를 살피며 담담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일단 본인명의 계좌와 카드 내역부터 전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용조회도 바로 해보시고요. 만약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지급정지 신청부터 해야 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정희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딸이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정희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나가 지하철 입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나 학교 애들한테 들킬까봐 무서워요. 정희는 딸 옆에 섰습니다. 들키면 어때?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건 내가 아니잖아. 유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정희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먼저 내려가면서 딸이 따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유나가 한 박자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틀 뒤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나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단둘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요청하지 않았고 정희 스스로도 그 자리는 딸의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나가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가 내 명의로 사업자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었어요. 내가 서명한 서류가 있는데 기억이 없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적 감정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JH는 도연이 사업 파트너래요. 그 사람도 엮여 있대요. 정희는 유나 맞은편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이 들어온 문제였습니다. 정희는 셔츠 한 장에서 시작했는데 끝이 생각보다 더 먼 곳에 있었습니다. 많이 놀랐어? 놀랐는데 이상하게 덜 놀랐어요. 왜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나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그냥 계속 모르는 척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크게 당하고 나서 알았든지. 정희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고마워하는 만큼 그것이 딸의 상처 위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옳았다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와서 더 힘들어진 것도 있을 거야. 정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어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괜찮아. 유나가 잠깐 정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딸 집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곁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딸이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정리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기댈 수 있지만 기대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 인생을 대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정희는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열흘 남짓 머문 방이었습니다. 창문가로 오전 햇살이 드는 방이었고 조용하게 많은 것을 생각한 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나갈게. 딸 근처에 방 하나 얻어뒀어. 유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엄마는 가게도 있고 근처에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불러. 유나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멀어요? 버스 2정거장.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촉촉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밥은 자주 먹어요, 우리. 그래.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집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아직 지쳐 있었지만 눈이 전과 달랐습니다. 피하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정희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잘한 것인지 아직도 완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이 흔들렸고 딸의 이름이 서류에 들어가 있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딸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버스 2정거장 거리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창이 하나 있고 부엌이 좁고 냉장고 소리가 좀 컸습니다. 짐을 풀면서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시장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이 받았습니다. 사장님, 언제 오세요? 이번 주 중으로 갈게.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섰습니다. 낯선 동네의 오후였습니다. 아는 얼굴 하나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이 몸 안에 자리를 잡은 느낌이었습니다. 딸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응, 엄마.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남습니다. 셔츠 한 장에서 시작된 열흘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이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지금은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볼게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닿으셨나요? 잠시라도 공감하셨다면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을 위해 한마디 따뜻한 응원의 말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갈빛 사연이었습니다.